IP 비즈니스 변화를 향한 도전 라이선싱콘 2020 워크샵 부분 진행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라이선싱콘은 콘텐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는 국내 유일의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각계의 전문가분들의 강연으로 이번 워크샵이 채워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셔도 K콘텐츠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신 업계의 종사자분들과 예비 제작자분들께서 공감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싱콘 2020 워크샵은 앞으로 3일간 진행되며 12명의 연사분들이 준비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1일차인 오늘 워크샵에서는 IP 활용과 표현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4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워크샵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허현 디렉터님이십니다. 허현 디렉터님께서는 드림웍스의 캐릭터 창조 과정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허현 디렉터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화상 연결을 통해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디렉터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렉터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분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모델링 슈퍼바이저와 캐릭터 디벨로퍼를 맡고 있는 허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IP 비즈니스나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 하나인 캐릭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창조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각각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웍스는 1994년에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제프리 카젠버그 그리고 데이빗 게펜이 힘을 합쳐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CEO 제프리 카젠버그의 지휘 아래서 40여 편의 장편 2D,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물론 이 중에서 데이트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캐릭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캐릭터란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게임이나 영화, 특히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공한 캐릭터는 실제로 영화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산업은 이제 흔히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를 만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캐릭터를 창조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캐릭터 창조 과정은 어떤 1인의 창조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러한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약 한 4년 전쯤에 회사에 저희 팀이 피치한 자료로서 이 분석을 통해서 레리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레리칸이라고 하는 영화는 2018년에 원래 개봉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2년 6개월의 제작 기간을 뒤로한 채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드림웍스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로 17년째죠. 저는 입사한 이후로 많은 캐릭터를 다루어왔고 2008년도에는 슈퍼바이저가 되면서 첫 작품으로 라이즈 오브 가디언을 맡았습니다. 그 이후 멍키나 레리컨 같은 오리지널 작품들을 많이 맡아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캐릭터 디자이너 겸 애니메이터, 그리고 지금 이제 디렉터가 된 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아티스트하고 줄곧 일해왔어요. 그런데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하고 캐릭터에 관해서 많은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어요. 지금 아마 지금 보이시는 이게 지금 원본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이제 물었죠. 왜 무슨 이유에서 우리 캐릭터들은 어떤 거는 성공을 하고 어떤 거는 실패를 하는 그런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실 드림웍스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좀 재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작품들마다 작업한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들이고 어떤 요소들이 성공적인 캐릭터를 만들까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그리고 이 결론은 저희가 가진 주관적인 평가이고 저희들만의 제작 과정이니까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어떤 드림웍스에서 가장 인상 남고 성공한 캐릭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로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반응을 보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죠. 2008년도에 나온 쿵푸팬다의 주인공 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작 초기는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디자인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디자인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형태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이 작품, 이 사람은 니콜라스 말렛이라고 하는 프랑스 아티스트인데요. 이 많은 시전 중에서 이 작품이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그 뜻은 이 애니메이션 쿵팬다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의 톤과 쉐입 랭귀지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쿵팬다의 모든 캐릭터들은 니콜라스 말렛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캐릭터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결정되었죠. 그럼 이 포의 성공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캐릭터에 대한 강한 컨셉이죠.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뚱뚱하고 쿵푸를 하고 싶어하고 약간은 멍청한 팬다.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실 디자인은 프리프로덕션에서 시작되는 단계로 감독이나 프로듀서들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생각이 바뀌면은 디자인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좋은 디자인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한 디자인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오리지널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디자이너가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디자인하며 그 디자인된 캐릭터들과 영화의 룩을 일관되게 통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쿵팬다는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스 말렛이라고 하는 디자인과 거기에 룩에 따라서 통일된 아주 걸출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감독들의 비전과 취향은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존이라고 하는 디렉터가 이 독특한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 프로덕션과 그때 프리프로덕션은 약간 타임프레임, 그러니까 주어지는 시간들이 약간씩은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캐릭터 디자이너들이나 아티스트한테 최적의 디자인을 갖는데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를 너무 푸시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팀은
이니셜 디자인, 그러니까 초기의 디자인이 끝났다고 해서 중간에 빠지지 않고 캐릭터가 라이팅 단계,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팀이란 각각 프로덕션마다 틀리지만 보통 캐릭터 디자이너, 스culptor, 그리고 헤드 오브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디자이너를 뜻합니다. 캐릭터가 완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종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이런 장면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그 포의 성공적인 요소라고 저희들이 토론 결과 얻게 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른 어떤 다른 모든 세상 일이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으므로 너무 많이 캡틴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각자, 디렉터는 디렉터 나름대로,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어떤 영화의 캐릭터가 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된 캐릭터 중에 하나는 이 메다가스카에서 2000년도에 나왔는지 그때 나왔었던 메다가스카의 매드 주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각각의 주스터들은 디자인들이 특성에 맞게 잘 표현되어졌고 독특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필링, 그러니까 굉장히 호감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의 쉐이브 랭귀지가 통일되었고 그리고 그들만의 그래픽 룰이 잘 지켜졌죠. 지금 보시는 걸 알겠지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전형적인 도형에 맞춰서 이런 도형에 맞추면은 멀리서도 시각적으로 충분히 잘 눈에 띄고 독특한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안들이 있었고 이런 쉐입 랭귀지를 잘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캐릭터들의 특징은 그 쉐입들이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 무엇이 성공적인 요소일까요? 이걸 하나하나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에이티브한 리더십이 원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정확하게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정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명확하지 않으면 디자인이나 전체 프로덕션이 성공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포의 성공 요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개성을 디자이너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 어쩌면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프로덕션을 거치다 보면은 그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하고 같은 요소인데요. 적어도 디자인 팀과 연결된 아티스트들은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포의 요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요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드림웍스 중에서 실패한 캐릭터들이나 영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캐릭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이것도 역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2009년도에 나온 몬스터 vs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나오는데 이게 제너럴 몽고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2007년도에 나온 비무비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온 휴먼 캐릭터들은 제가 봤을 때 드림웍스에서 나온 것 중에서 최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두 영화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은 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앞에 성공 요소들은 이 영화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성공 요소의 반대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선 디자인의 컨셉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디렉터나 프로듀서나 그쪽 위에서 결정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쫓겨서 결정하게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도 결국 좋지 못했죠.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캐릭터 룩에 대한 성공의 차이가 심할까요? 지금까지 성공 요소를 기본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필링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독특하고 기발한 그 디자인이어도 보는 사람, 즉 관중, 어디언스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어디서 본 듯하거나 카피가 의심된다면 그 캐릭터는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캐릭터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리고 애니메이터들 등 서로가 공유하며 캐릭터에 대한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금전적이나 기술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리밋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뭐 다른 스튜디오지만 디즈니의 탱글에 나오는 라푼젤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라푼젤의 긴 머리를 R&D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과 이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좋은 캐릭터가 나왔다는 그런 예들은 저희가 잊지 말아야 어떤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로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트 디렉션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간단한 도표로 말씀드려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삼각형의 각각의 맨 모서리 쪽에 위치하고 있죠. 어느 한쪽이라도 과하거나 모자르면은 이 구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캐릭터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잘 밸런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캐릭터의 예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요소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 계시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받는데요. 지금은 질문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태껏 성공한 캐릭터라든가 실패한 캐릭터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보았다면은 이번에는 캐릭터 크리에이션의 실제 작업에 대해서 여태껏 해오던 방식과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의 딜목스에 제시한 새로운 방식의 차이점을 봄으로써 어떤 것이 적합한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는 아트에서 애니메이션 파트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간단한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식은 가장 흔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보통 워터폴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방식이죠. 이 방식은 제가 드림웍스에서 입사한 이후부터 훨씬 이전부터 아직 그리고 지금까지도 쓰이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분야에서 완성된 결과물은 다음의 디파트먼트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잘 짜여진 공정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 의도했던 디자인의 룩이 나중에 최종 결과물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시작을 2D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디파트먼트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은 생각보다 많이 오픈되지가 않았어요. 우선 아트 디파트먼트, 아트 부서에서 아무리 자세한 올소 드로잉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 가장 뉴트럴한 포즈를 그러니까 가장 편한 드로잉이라고 그러니까 T자로 보는 어떤 사람을 T자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드로잉인데요. 그 드로잉이 이제 프로덕션에 쓰이는 어떤 방식인데 좀 이따 제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also drawing을 아무리 그 아트 부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드로잉들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하지 않은 드로잉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3D 모델은, 즉 뉴트럴 모델은 많은 오류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리깅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TD라는 이 부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서로 보내지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애니메이션 부서로 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애니메이터들은 초기에 디자인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서 다시 캐릭터 TD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면 캐릭터 TD는 여기서 이 모델의 어떤 룩이라든가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이렇게 모델링 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제 무한 반복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lso 그 드로잉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조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에 쓰였던 포의 also drawing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그 캐릭터의 실루엣이나 프로포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D로 컨버트하는, 그러니까 변환시키는 어떤 제작하는 데는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스 베이비라든가 이건 라이즈 오브 가디언에서 나왔던 드로잉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듯이 이 한 4년 전에 피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터와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사에 제안을 하였고, 실제로 이 방식으로 레리칸이라고 하는 영화에 적용시켜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프로덕션에서 서서히 이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캐릭터의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전의 방식으로는 감독이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만 전달하고 마는 경향이 있죠. 근데 새로운 방식은 이 어떤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고 오픈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명확한 컨셉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있다면 캐릭터의 뒷얘기를 통해서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애니메이션의 액팅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 얘기를 서로 쉐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열고 거의 아빠의 손에 자라는 이야기는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캐릭터의 어떤 요소가 오디언스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정의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액팅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이 4가지 요소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서로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프로덕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덕션은 저희가 제시한 프로덕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식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저희는 이 방식을 워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워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제 나라의 전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국가의 통수권자라든가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결정권자들이 한룸에 다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대응이 빠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정보가 오픈되어서 공유되고 서로의 진행 방식을 볼 수 있어 보완할 부분이나 이제 수정할 부분을 바로바로 테스트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용어가 2D 인스피레이션 드로잉이라고 하는 디자인입니다. 아까의 방식과는 달리 최대한 기본적인 캐릭터의 성격이나 특징을 정제되지 않은 드로잉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3D로 디자인하고 3D로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디자인이 완성되면 이 과정을 통한 방식으로 리깅이나 애니메이터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협의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점을 갖고 그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합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 모든 드로잉은 이제 2018년도에 개봉 예정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레리칸이라고 하는 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봤던 어떤 드로잉들하고는 많이 틀려 보이죠? 어찌 보면 이제 낙서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 드로잉이 기본적인 캐릭터의 성격이나 특성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드로잉들을 저희는 인스피레이션 드로잉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들은 이제 피터 디셉이라고 하는 캐릭터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보시는 왼편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로 하고 있는 이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인데 페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얘네들은 이제 딩고라고 하는 늑대과인 딩고에 대한 어떤 디자인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독수리는 악당을 맡은 하스퍼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편에 있는 거는 그 부하의 돌셋 이런 독수리과죠. 정말 간단해 보이는 드로잉이죠. 근데 이 안에 캐릭터의 성격과 특성이 거의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꺼비하고 나온 두꺼비하고 그리고 이구아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캥거루인 레드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런 드로잉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2D 디자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아주 많이 절감해줍니다. 왜냐면은 처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정제가 되지 않고 최대한대로 그 캐릭터들의 특성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잘 표현하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룩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단계로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해서 3D로 디자인을 합니다. 적어도 메인 캐릭터들은 3개에서 5개 정도의 다른 포즈로 스culpting이 되죠. 그리고 꼭 포즈가 5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나 그 캐릭터의 얼굴 표정들을 구체화시키죠. 이게 다 컨셉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물론 이때 3D 쉐입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아트나 애니메이션에서 드로버 그 위에다 다시 대고 그리면서 디자인을 보완해 줍니다. 이 단계가 초기 캐릭터 디자인을 구체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았던 페리의 또 다른 디자인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것이 최종 디자인의 모델 이제 스핀입니다. 이게 빌비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에서만 있는 거기 있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락스타를 꿈꾸는 이제 두꺼비인데요. 얘 이름이 앤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 페리를 괴롭히는 구아나. 이러한 지금 그 최종 결정이 된 이제 포즈 모델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게 아까 보여드렸었던 정제되지 않은 인스피레이션 디자인을 드로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3D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표로 들어가서 포즈 모델링 디자인 단계입니다.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포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디테일을 없애고 이제 뉴트럴 모델을 만들어서 빨리 류깅에 전달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모델을 크리에이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CR 모델이라고 하죠. 이제 리깅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1주에서 2주 안으로 러프하게 만들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맞은 토폴로지, 그러니까 맵을 짠다고 그러죠. 모델의 맵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폴로지란 말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크리에이티브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 동시에 애니메이터들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워킹 테스트나 포즈 테스트를 합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얻은 모든 결과를 최종 뉴트럴 모델에 적용이 되죠. 아까 뉴트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자, 그러니까 리깅하기에 좋은 포즈를 만드는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 모델을 파이널 리그에 적용하죠. 파이널 리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캐릭터 디자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과정이 워터폴 방식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방식을 영화에 적용시켜 작업한 결과 이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의도한 캐릭터 디자인하고 최종에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캐릭터하고 룩이 동일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어떤 제작 공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페리의 이제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 릭을 통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아까 레드나 페리나 앤드류 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만든 역시 워킹 테스트죠. 그리고 서페이싱, 이제 서페이스 룩뎁이라고 부르죠. 이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털이 아주 많거나 어떤 이제 그 머리카락, 라푼젤처럼 머리카락이 아주 큰 어떤 그런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하면 어떤 이 서페이싱 룩뎁 과정이 여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워룸 방식에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이미지죠. 드래곤 트리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트리에서 나왔던 모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과 거기에 최종 라이팅과 이펙트를 통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보통 4개 정도의 다른 프로덕션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프로덕션마다 약간씩 다른 파이프라인이 짜여집니다. 특성상 영화의 특성상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적합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드릴 말씀이 더 많기도 한데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캐릭터들의 중요한 요소하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효과적인 제작 과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림웍스의 캐릭터 창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 허연 디렉터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허연 디렉터님과 강연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조금 아껴주신 덕분에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먼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을 조금 먼저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워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캐릭터의 키 요소들이 협업을 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업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저희 보고 계신
그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질문이 들어온 부분 중에서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문화적인 코드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특히 예를 들어 뭐 각 지역의 뭐 아시아의 뭐 눈의 문제라든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드림웍스가 그런 글로벌한 컨텐츠를 기획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논의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겠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 나라의 어떤 컬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으로 표현되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쿵푸팬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물로 표현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중국적인 컬처는 아주 많이 그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독들이라든가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리고 거기 프로듀서들이 이제 그 요소에 맞게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건의를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영화에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슈렉 본가에 보면은 아마 저희 우리나라의 슈렉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는 부채춤 같은 것도 추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동양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뭐 BTS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K-팝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롤 요번에 나온 월드 투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것 같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의 특별한 그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산업이라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적어도 드림웍스 안에서는요. 10년부터 드림웍스에서 3D 애니메이션 초창기부터 참여를 하시면서 그런 어떤 다양성의 관점들이 더 많이 녹아낼 수 있는 기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 하나 더 전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VR 분야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신데 사실은 VR로 넘어갔을 때 어떤 캐릭터 경험의 방식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모델링 자체의 기술은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하고 계신지 뭐 혹시 그런 VR로 넘어갔을 때 이런 캐릭터의 핵심 요소들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R이라든가 AR을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많이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VR을 통해서 가상 현실을 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애니메이션 세상을 접하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각자의 취향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VR과 AR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코비드 때문에 서로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한동안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R&D로 많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VR이라든가 AR 쪽에서도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언제나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컨텐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VR이나 AR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3D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선싱 콘이 IP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또 IP에 대한 질문도 좀 들어왔는데요. 드림웍스에서 캐릭터가 사실 IP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드림웍스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IP 관리에 대한 어떤 요구나 뭐 혹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힌트나 분위기를 좀 알려줄 수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안에 철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품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쪽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차단을 하는 편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그 IP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저는 이게 그냥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워크숍이다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 질문들도 좀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색을 고를 때 아까 좀 원칙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그 핵심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색을 고를 때 좀 특별히 고려하시는 어떤 색의 연출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또 모델링 리깅 하실 때 감정을 표현하는 모션을 뭐 베이직하게 몇 개 정도 만드신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들 좀 들어왔거든요. 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페이셜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감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물론 화를 내고 있지만은 그 화를 내는 도중 안에서도 어필링한,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어떻게 그 캐릭터가 호감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화를 내는 도중이라든가 놀라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호감적인 요소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화를 내거나 웃거나 우는 장면 그리고 찡그리는 장면, 그런 기본적인 한 4-5가지 페이셜 익스프레션은 기본적인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구현하는 편이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물론 색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관여를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스culptor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형, 그러니까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색깔 쪽으로는 좀 이제 아트 디렉터라든가 그 분들이 많이 그쪽인 컨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림웍스 캐릭터에서 좀 인간을 닮은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혹시 조금 더 환타지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비현실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구상하시려는 시도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도 있지만 인간 아닌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도 아마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2021년도에 나오는 배드가이스라고 하는 영화의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휴먼 월드에서 모든 것들은 휴먼 월드인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낙인 찍힌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라든가 아니면 뭐 스네이크, 그러니까 뱀이라든가 아니면 피라나라는 물고기라든가 샤크라든가 상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의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림웍스에서가 일반적으로 동물을 표현하는 그런 거랑은 약간씩 틀린 방식인데요. 그런 약간 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그런 디자인을 지금 작업한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까지는 기다려 주세요. 네,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2003년부터 뭐 17년 동안 이렇게 정말 많은 캐릭터들 창조에 관여를 해오셨는데 그래도 제일 애착이 가는 캐릭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 물론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드림웍스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었던 거가 샤크테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샤크라고 하나요? 예, 샤크? 네, 샤크로 개봉했었죠. 네네. 예, 샤크. 그 다음에 했었던 게 2006년도에 했지. 그다음에 플러스 더 웨이, 그리고 뭐 여러 쿵푸 팬다, 하우트레인, 드래곤 길들이기,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참여해 왔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이제 2012년에 개봉을 했었고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던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참여한 작품인데요. 이 기본적인 그 라이벌 가디언이란 그 자체가 기본적인 여태껏 나왔던 드림웍스의 어떤 룩이랑 약간은 차별화된 그 룩을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제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간 그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꼬마의 주인공 이제 그 제이미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제 아들을 이제 형상을 보고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바꾸면 그 잭이라고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바꾸면서 그때 이제 한국의 미소년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가 많이 도용을 해서 그거를 제 감독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잭 프로스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 어떤 요소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이 영화 그 공정이 어차피 이것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서로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때 모이고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끼리 굉장히 참 재밌게 작업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라이즈 오브 가디언, 한국에서는 가디언즈라고 하는 그 영화 작품이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2016년도에 그 제작이 들어갔으나 2018년도 중반에 캔슬, 그러니까 제작 취소가 된 레리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작 과정 공정이 이 작품으로 많이 그 현실화됐었고, 저희가 머리로만 있었던 어떤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본 작업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레리칸하고 가디언즈가 아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담기셔서 그런지 실제로 그 디렉터님 검색해 보면 가디언 캐릭터 미소년 캐릭터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것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좀 마지막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의 애니메이터 분들 실력이 굉장히 높으시고 실제로 또 글로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그 선두에 계셨었잖아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디렉터님을 롤모델로 그 글로벌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도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더라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제 소견으로 이렇게 어떤 한국의 어떤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면은 애니메이션은 아주 많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이게 인내심이 없으면은 이게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데요. 일단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결과물을 낳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 수익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막강한 헐리우드의 이 자금력, 막강한 자본으로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 좋은 아티스트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분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는 조직력과 자금력이 사실은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참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좋은 작품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봐왔고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은 이게 개인적인 어떤 커다란 자본가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하면 이게 제 사실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도움을 줬다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또 정부가 이런 일관적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그런 이 산업이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아티스트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번 해외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에서는 콘텐츠 시장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이 뜨겁다는 말은 보면은 기회가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서 기회가 되시면 많이 나가서 배우시고 보시고 그리고 경험을 쌓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돌아오시면은 아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 그냥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질적인 내용과 또 영감을 주는 내용까지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허연 디렉터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